스웨덴 시골 일부 지역의 농경지에 상당한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멧돼지 떼가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 들판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무가 흩어져 있으며 깊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멧돼지 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멧돼지 떼가 남긴 광범위한 피해로 미루어 보아 멧돼지 떼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멧돼지 떼의 이동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 후 대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밀성과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만남은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쌍안경을 통해 한 관찰자가 나무 사이를 배회하며 숨을 곳을 찾는 멧돼지를 발견합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이미 존재했던 즉각적인 위험은 제거됩니다. 지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멧돼지 무리의 다른 흔적들이 나타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순식간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신중하게 위치를 잡으면 여러 차례 정밀 타격이 가능해져 주변 지역 농업에 미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울창한 지형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대규모 집단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훈련, 협력, 그리고 경험은 모두 야생동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각 단계마다 그 중요성이 입증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진영이 매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이 희미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야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총을 쏘아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작업이 보여주는 끈기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골은 두꺼운 눈으로 뒤덮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좋지 않고 기온이 극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여전히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근처 산림지대로 향했습니다. 흰 배경에 다른 동물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정확한 명중으로 동물의 움직임이 멈추고 그 지역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냥 훈련을 받은 개들은 경로를 따라 더 나아가 새로운 신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 덕분에 팀은 경계태세를 취하고 다른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며 주변 환경을 안전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모든 승리는 농경지를 보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는데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작전이 끝나면 주변 환경은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냥팀, 농장주, 그리고 지방당국의 협력 덕분에 피해 규모는 줄어들고 균형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법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허가된 장소에서 면밀한 관찰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빠른 번식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통제 없이 증가하도록 방치하면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농촌 지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사냥을 포함한 책임 있는 관리 방식은 농지를 보호하고 자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동시적인 활동의 결과로 농촌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평화와 안전이 회복되었고 이는 토지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숲에서 멧돼지를 수색할 때는 모든 행동이 긴장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종종 난데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가 나타나면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숲의 다른 쪽, 더 깊은 곳에서 사냥개들은 냄새를 감지하고 거대한 동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포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멧돼지는 강력한 힘과 갑작스러운 돌진 능력으로 악명 높기 때문에 마주치는 순간은 매우 위험합니다.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 짧은 시간 안에 위험을 제거하여 사람과 소 모두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경험, 규율,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팀들은 깊은 초목과 덤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탐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번 목격될 때마다 정확한 조치를 취하여 농업과 주변 환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위치에서는 관측 지점과 전략적 위치를 모두 활용하여 무리를 성공적으로 포위합니다. 총격이 통제되면 동물들이 경작지에 도착하기 전에, 즉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한 후에 포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농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존재는 바위투성이 언덕과 울창한 산림지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농작물, 토양, 심지어 지역 동물군까지도 멧돼지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를 보존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다른 조율된 임무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멧돼지 활동이 확실하게 보고된 지역에서는 팀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정한 후 멀리 있는 언덕에서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정확한 스트로크로 멈춰서는데 이는 추가 부상을 방지합니다. 덤불 사이를 누비는 멧돼지의 움직임은 다른 위치에서 쌍안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정확성을 활용하면 멧돼지가 주변 농지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와 협력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조율된 전략이 개발되었습니다. 멧돼지 떼가 숲의 울창한 덤불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멧돼지 떼가 겁을 먹자 즉시 떼를 지어 몰려듭니다. 대부분은 숲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지만 일부는 미리 준비된 위치로 곧장 달려갑니다. 당장 닥친 위협은 신속한 대응으로 무력화되고 다른 위협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숲 가장자리를 따라 더 내려가면서 다른 움직임들이 관찰됩니다. 경계에 배치된 사수들이 동물들을 가로막고 농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의 각 단계는 협력, 소통, 그리고 인내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땅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되찾으며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긴급 지원은 팀, 농부, 그리고 지방당국의 협력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 개체군의 빠른 번식과 다양한 서식지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히 가파른 지형과 습지가 특징인 지역에서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진흙, 빽빽한 초목, 그리고 동물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때문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광활한 습지와 같은 특정 지역은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난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생동물 관리의 어려움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이르며 개인의 사전 계획과 뛰어난 회복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인간 활동과 야생동물 간의 균형 유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달성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과 가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전반적인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습지대의 멧돼지 개체수는 에어보트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관리되는데 이러한 장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 관리팀은 이러한 에어보트의 도움을 받아 얕은 물과 울창한 숲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멧돼지 무리가 자주 은신처를 찾는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밀폐형, 우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미끼, 튼튼한 덧망,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말뚝 등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러한 덫 안으로 들어오도록 먹이를 덫 곳곳에 뿌립니다. 동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장치가 작동하여 그물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동물이 안전하게 갇혀 탈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위치를 파악한 후 대원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동물들이 동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철수합니다. 보통 12마리 이상으로 구성된 무리 전체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포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농부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필수적인 포획을 통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습지에서는 덫을 놓는 것 외에도 사냥 기술이 활용됩니다. 멧돼지가 나뭇잎이나 진흙탕을 지나 이동하는 것이 관찰될 경우 훈련된 대원들이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멧돼지가 성공적으로 사냥될 때마다 농작물, 토양, 심지어 가축구역까지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멧돼지의 수는 감소합니다. 늪지대는 추적에 있어 나름의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빽빽한 식물, 부드러운 흙, 좁은 수로는 이동 속도를 늦추고 움직임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무리는 끈질긴 결의 덕분에 다른 멧돼지를 만날 때까지 흔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위치를 파악한 후에는 정확한 위치 추적을 통해 깔끔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생 멧돼지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늦은 시간은 멧돼지들이 서늘한 기온과 어두운 빛으로 인해 더욱 공격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방제 작업에서 가장 강도 높은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시간이 가장 강도 높은 단계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업반은 다른 동물들이 인근 시골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각 작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끈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관리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번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식지를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지에서의 관리는 쉽지 않지만 인간의 필요와 야생동물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 관점에서 멧돼지 관리 문제는 생태학, 농업, 그리고 공공안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야생동물과 멧돼지가 자연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지만 멧돼지의 급속한 개체수 증가와 파괴적인 행동은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합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야생동물이 서로의 생계를 해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조율된 사냥, 덫 설치, 개체군 모니터링을 포함한 규제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살처분이 아니라 생태계 관리의 도구입니다. 개입 없이는 개체군 과잉으로 인해 토양 침식, 작물 파괴, 심지어 차량 충돌 증가와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체군 조절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조치들이 정밀성, 투명성, 그리고 동물 복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사냥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개체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 기반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론, 동작 감지, 카메라, GPS 추적과 같은 기술을 확장하여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습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구, 지방당국, 그리고 사냥꾼들은 농장 주변 멧돼지 활동을 억제하는 울타리 개선, 서식지 개선, 그리고 윤작과 같은 예방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면역 피임과 같은 비살상적 방제 방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상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체군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야생 멧돼지 관리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즉, 농촌 지역 사회가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야생 멧돼지가 생태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부, 사냥꾼, 과학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간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앞으로 나아갈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때 바다의 바퀴벌레로 여겨지고 죄수들에게만 제공되는 값싼 음식이었던 랍스터는 이제 그 운명을 뒤집어 전 세계인이 즐기는 고급 미식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킬로그램당 최대 $200까지 치솟는 가격까지 치솟는 랍스터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수십만 톤의 랍스터가 어떻게 수확되고 가공되어 식탁에 오르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바로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랍스터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한때는 평범하게 여겨졌던 이 갑각류를 훌륭한 별미로 탈바꿈시키는 현대식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떠나는 놀라운 여정을 통해 랍스터가 겪은 놀라운 모험 뒤에 숨겨진 고난을 공개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을 헤쳐나가는 여정부터 시작해 세계적인 요리로 자리 잡은 랍스터의 이야기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 세계 랍스터 산업은 연간 $5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톤의 랍스터가 어획 및 양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더 구체적으로 메인주는 캐나다와 함께 미국 랍스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12만 톤에서 15만 톤의 랍스터를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이들이 해산물 산업의 세계적 선두주자임을 보여줍니다. 랍스터는 일반 새우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비싸지만 영양가는 일반 새우보다 훨씬 높습니다. 랍스터 살은 지방 함량이 매우 낮고 다른 육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1.5배 높아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아연, 셀레늄, 비타민 B, 일시비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뇌 기능을 돕는 흔치 않은 미량 영양소입니다. 랍스터는 단단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자랑하여 식도락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동시에 놀라운 효능으로 과학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은 50세에서 70세 사이이며 어떤 사람들은 100세 이상까지 살기도 합니다. 이들은 독특한 이중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위처럼 단단한 껍질도 깨뜨릴 수 있는 커다란 파쇄 집게발과 외과용 칼날처럼 날카롭고 정밀한 작은 집게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항해, 바로 바닷가재 수확에 함께 해봅시다. 여름 햇살이 처음 비치는 시기에 대개 6월이면 메인주의 어부들은 바다의 보물로 여겨지는 바닷가재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이 시기는 이 갑각류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함정을 설치하고 도전적이면서도 보람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대대로 이어져온 유서 깊은 관습을 고수함으로써 미국 어부들은 랍스터 낚시가 성공적이도록 보장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미끼를 꼼꼼하게 준비하는데 주로 청어나 대구를 사용합니다. 미끼는 반드시 죽은 것이어야 하며 냄새가 강할수록 랍스터를 더 잘 유인합니다. 이 미끼들은 각각 견고하게 제작된 거대한 덫안에 조심스럽게 놓입니다.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닷속, 즉 바닷가재들이 산란하고 바위 암초 사이에 숨는 곳에 모이는 곳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어선은 철저한 검사 및 정비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정교한 운반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정성껏 제작된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통발은 일방통행으로 입구가 설계되어 바닷가재가 쉽게 기어들어갈 수 있지만 탈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통발에는 크기가 작은 바닷가재나 기타 해양생물을 방류할 수 있는 고유한 방류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분간 어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통발들은 튼튼한 철망으로 만들어졌으며 해저 지형과 바닷가재의 이동 패턴에 따라 수심 9.14m에서 15.24m에 걸쳐 설치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통발에는 파도 위에 조용히 떠있는 부표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 부표는 수확이 시작될 순간을 차분히 기다립니다. 바닷가재 어업 항해에서 가장 치열하고 기대되는 시기인 수확기에 팀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리거나 때로는 통발을 밤새도록 방치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엄청난 힘이나 강력한 기계식 윈치를 사용하여 거친 바다, 높은 파도,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깊은 바닷속에서 큰 통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통발이 갑판에 닿는 순간 즉시 작동됩니다. 통발을 배에 싣는 순간 몸부림치는 바닷가재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와 분류됩니다. 각 개체의 크기, 성별,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선별 과정에서 꼼꼼하게 평가됩니다. 미국 어업 및 해양자원보존법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눈구멍에서 껍데기 끝까지의 등딱지 길이가 3.25인치에서 5인치 사이인 랍스터만 사육이 허용되며 이러한 랍스터에는 알이 없습니다. 실수로 잡혔지만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알을 품고 있거나 상업적으로 어획되지 않는 종인 랍스터는 바다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바닷가재 개체군을 보호하고 과도한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랍스터를 잡은 직후 랍스터의 강력한 집게발은 고무줄로 묶습니다. 이는 랍스터들이 서로 다치게 하여 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어떤 어부도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강한 압박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랍스터는 깨끗한 바닷물로 채워지고 분류 과정 후에도 살아있도록 연속 통기 시스템이 설치된 특수 탱크에 넣어집니다. 선박이 항구에 복귀할 때까지 랍스터의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선원들은 어획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매일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을 거의 쉬지 않고 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탱크의 수온은 섭씨 2도에서 4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이 온도는 바닷가재의 신진대사를 늦추고 활동을 줄이며 에너지를 보존하기에 충분히 차갑지만 쇼크나 사망을 유발할 만큼 차갑지는 않습니다. 통발을 이용한 전통적인 낚시 방법 외에도 미국의 일부 어부들은 고급 식탁에 올릴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 바다에 직접 뛰어드는 더욱 대담한 방법을 택합니다. 바닷가재가 바위 틈이나 산호초 사이에 깊이 숨어있는 얕은 물에서는 이 전략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바닷가재가 이러한 구조물 깊숙이 숨어있기 때문에 통발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통발의 장점은 어부들이 최상의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거나 알을 품은 바닷가재의 포획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 결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다이버들은 거센 해류, 해저의 험난한 물체, 심지어 바닷가재의 예상치 못한 반응까지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뛰어난 체력, 숙련된 다이빙 능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요구합니다. 매번 다이빙을 할 때마다 이 육체적 노동은 단순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섭니다. 모든 단계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수행해야 어떠한 방해도 일으키지 않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바다가 선사하는 가장 호화로운 별미 중 하나인 이 랍스터의 순수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랍스터 낚시 여행이 끝날 때마다 잠시 소란과 긴장감이 감돕니다. 랍스터는 즉시 가공 공장과 유통 허브로 옮겨져 바다에서 식탁까지 여정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랍스터는 시설에 반입되는 즉시 철저한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평가의 일환으로 기술자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집게발의 강도와 반사신경을 확인하며 껍질의 색깔을 검사합니다. 가공 과정의 다음 단계는 크기와 품질에 따라 랍스터를 꼼꼼하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격에 부합하는 품목만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선별 단계입니다. 정교한 폭기 및 해수 재순환 시스템을 갖춘 대형 저장 탱크는 적격 후보들이 용기에 투입된 후 신속하게 용기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산소, 염도, 온도를 포함한 모든 조건이 세심하게 관리되어 랍스터가 바다에서 노출될 자연 서식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최종 가공 단계까지 랍스터의 건강과 최상의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수질 시료의 pH, 염도, 온도, 용존 산소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값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랍스터 가공이 가능합니다. 보관 및 검사 단계 직후 랍스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됩니다. 오래전에 탈피한 하드쉘 랍스터는 두꺼운 껍질과 단단하고 속살이 꽉 차 있으며 생존 기간이 길어 수출용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더 가치 있게 판매됩니다. 소프트쉘 랍스터는 뉴쉘 랍스터라고도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어부들은 두 종류의 랍스터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최근에 탈피하여 껍질이 얇고 속살이 적은 랍스터는 운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러한 랍스터는 주로 현지에서 소비됩니다. 적격 랍스터는 해당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단열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부에는 운송 과정 중 온도를 일정하게 낮게 유지하기 위해 콜드젤 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랍스터 상자는 전 세계 시장으로 배송되거나 미국 내 레스토랑과 매장으로 배송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랍스터 모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수출이나 고급 식사용으로 살아있는 최상급 랍스터 외에도 통째로 판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랍스터들은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장거리 운송에 견딜 수 없는 소프트쉘 랍스터뿐만 아니라 발톱이 부러지거나 껍질이 손상된 랍스터도 포함됩니다. 이곳에서는 머리, 발톱, 몸통을 각각 독립적으로 가공하여 최상의 냉동식품을 만듭니다. 가공 단계에서는 고압 처리 HPP 시스템이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랍스터가 그 안에 놓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껍질에서 살을 분리할 수 있어 랍스터 본연의 풍미와 영양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랍스터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과정은 정확하게 수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HPP 공정이 완료되면 랍스터는 몸통, 집게발, 머리 등 구성 요소로 분해됩니다. 이후 각 구성 요소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 가공 라인을 거칩니다. 몸통이 분리되면 영하 40도의 급속 냉동 시스템에 넣어집니다. 이는 미생물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천연 풍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냉동 랍스터 몸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 분류 시설로 운반됩니다. 각 배치의 제품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크기와 무게에 따라 분류됩니다. 랍스터 몸체는 운송 중 및 분류 과정 완료 후 보관을 위해 특수 상자에 신속하게 포장됩니다. 또한 랍스터의 몸통과 집게발은 소비자들의 고품질 제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편리한 랍스터 고기 포장으로 가공됩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작업자가 손으로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랍스터 고기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랍스터 껍질을 매우 조심스럽게 제거하여 랍스터의 자연적인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몸통, 꼬리, 집게발에서 살을 능숙하게 분리합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은 작업자가 약 100마리에서 150마리의 랍스터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랍스터를 꺼낸 후 특수 비닐봉지에 담아 진공 포장하여 공기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랍스터 살을 담은 봉지는 약화시 32도 섭씨 0도에서 냉각된 후 고압 처리 HPP 시스템에 투입됩니다. 이 과정은 봉지가 포장되고 진공 포장된 후 진행됩니다. 최대 1000메가파스칼 판의 압력을 이용하는 이 기술은 화학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미생물을 제거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며 각 포장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HPP 공정이 완료된 랍스터 육포는 젤아이스 또는 드라이아이스로 포장된 단열 상자에 담겨집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여 유통센터 또는 보관시설로 운송되는 동안 제품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바퀴벌레에서 세계적인 고급 식품으로 자리 잡은 랍스터의 부상은 단순히 요리의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생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저를 매료시킵니다. 한편으로는 혹독한 바다를 딛고 랍스터를 수확하는 어부들의 기술과 회복력, 그리고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가공 시스템의 기술적 정교함에 감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급 식품 산업이 장기적으로 완전히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엄격한 규제는 칭찬할 만합니다. 번식하는 암컷의 크기 제한과 보호를 통해 남획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안전장치는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온 상승과 서식지 변화는 바닷가재 개체군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적응 정책이 없다면 오늘의 풍부함은 내일의 희소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재 양식이나 야생 및 양식 공급의 혼합 모델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잡성은 윤리에 있습니다. 랍스터를 산채로 운반하고 판매하는 관행은 무시할 수 없는 동물 복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신선도와 관련된 시장 가치는 이해하지만 업계는 취급 및 가공에 대한 인도적인 기준을 점점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각류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랍스터의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관행을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랍스터 산업은 해안 지역 사회, 특히 메인주와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에 필수적인 수입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이 지역들은 생태적 또는 시장 충격에 취약합니다. 저는 다른 지속 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거나 관련 해양 산업에 투자하는 등 다각화를 통해 이러한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랍스터를 단순한 별미가 아니라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랍스터가 감옥 음식에서 킬로그램당 200달러짜리 사치품으로 변모한 것은 랍스터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문화적 인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가치 체계가 바다, 우리가 소비하는 종, 그리고 그 종의 생계를 의존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즉 바다를 지키는 책임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사치는 독점성과 맛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 책임감,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